인간 예외주의를 가시는 나머지 그 누구도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다. 코로나 사태는 국제 정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했던 말입니다. 원래 정치란 것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곤 합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안보 이슈들, 북한 핵 문제, 미중 갈등 모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일 일정을 마치고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반도의 미래 안보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까요?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 연결하겠습니다. 문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 이야기 하기 전에 최근에 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는 책 내셨더라고요. 예, 예. 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에 그 세계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그 세계 질서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 5가지로 나눠서 봤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가능한 미래 질서는 미중 대결의 어떤 심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신냉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이 책의 기본적인 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외교 질서가 상당히 바뀌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미국 중국과의 갈등, 북미 대화, 남북 대화 뭐 일단 코로나19 때문에라도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지금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가장 큰 변수죠. 그러니까 완전한 방역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대면 접촉이 되지 않고 있고 비대면까지도 이제 소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본인들 스스로는 코로나19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가 많이 좀 확산되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방역 물품을 제공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남북 대화의 물꼬를 또 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뭐 거기서는 지금 중국하고 하는 그 양상을 보더라도요. 예. 우선 접촉 자체를 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을 스스로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있게 됐기 때문에 거기 걱정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나 중국 등 러시아 쪽에서 코로나가 침투해 들어올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방어적 조치에서 그렇게 이제 차단을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필요할 건지는 좀 한번 재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외교 질서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트럼프 정부 때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갈등이 깊었는데 이게 바이든 정부 때도 이어질 것이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그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정책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이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 한국을 방문하고 또 앵커리지에서 이제 양저츠 중국 국무위원을 만난 다음에 워싱턴 돌아가면은 아마 프린시퍼스 미팅이라고 해서 그 백악관 강요 회담에서 아마 본격적인 논의가 있고 그리고 난다면 뭐 한 1, 2주 이내에 미국 측에서 정책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걸 예.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하든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하든 블링컨 국무장관이 하든 입장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볼 거는 북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우리 한국 정부가 얼마나 바이든 행정부하고 교감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일본이 또 어떤 식의 의견을 개진했느냐, 그다음 중국이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종합적인 정책 검토를 내놓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뭐 어쨌든 트럼프 정부 때 악화된 미중 양국 간 갈등이 바이든 정부에서 급속도로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건 어렵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미국은 또 바이든 정부 들어서 동맹국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우리랑 같이 발걸음을 맞춰야 된다 이런 입장일 테고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또 중국에서 뭐 무역 보복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글쎄 뭐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예.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 타도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중국의 위협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상당히 신냉전적 이념 갈등적 시각에서 봤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공산당 타도 반공주의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봤는데 아마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보다는 훨씬 세련된 접근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령 기후변화라든가 지금 코로나19라든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문제라든가 북한 핵, 이란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중국하고 협력을 하려고 그럴 거고요. 예. 그리고 무역이나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겠죠. 그 바이든 대통령도 익스트림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겠다라고 해서 경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나 중국에 있어서 홍콩, 위구르와 같은 그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 측면에서는 아마 대결적 구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과 경쟁과 대결이라고 하는 측면이 거의 혼재되어 있는 그런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사실상 뭐 코로나19나 기후변화나 대량살상무기, 뭐 북한 이란 문제 같은 건 한국과 미국이 협력이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이나 이제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우리가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협력할 수 없는 건 또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제일 고민되는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대결 구도로 가면서 봉쇄로 간다거나, 그다음에 중국의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에서 홍콩,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겠죠. 방금 말씀하신 선택의 딜레마, 이게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거리인데, 지금 호주나 일본은 중국과는 좀 거리를 두고 미국 쪽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친미보다는 친중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고,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김여정 담화가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북측하고 가깝거나 중국하고 가깝다라고 하면 쉽게 해서 북측에서 그런 담화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북측에서 그렇게 비판적인 게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미국하고 공조를 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볼 때는 현 정부는 미국하고 같이 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지금 언론에서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 전부 다 우리 보고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달라고 공식 비공식으로 요청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이걸 자꾸 키워갖고 공식 비공식으로 요청하는데 우리가 참여 안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을 방문 중이고, 내일 한국 왔다가 이제 중국을 아마 들릴 텐데, 18일이죠. 미중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죠. 미중 간담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고위급은 처음이죠. 자, 일본과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또 중국과 회담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뭐 정상적인 순서라고 봐야 될까요?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미국이 일본을 우리보다는 더 동맹으로 중요시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서 코너스톤이라고, 주춧돌이라고, 우리 보는 린치핀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먼저 가고, 그다음 한국 와서 또 현실적으로 또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중국하고 얘기를 해보는 게 국무부 입장에서는 그게 수순이 아닐까요? 그러면은 방금 또 중국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또 이사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이 쿼드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번에 그 쿼드 네 개 국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정상들이 이제 비대면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 거기에서 이제 채택한 성명을 보더라도, 이번에 나온 게 첫째는 백신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하는 워킹 그룹을 만들자.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워킹 그룹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그 신흥 그리고 핵심 기술에 대해서 협력을 하자. 사실상 군사 안보 분야는 좀 더 빠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성명에서 열리고 자유롭고 그다음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시큐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긴 했지만은, 이번에 중국을 겨냥한 거는 별로 난 없다고 보고요. 제이크 서리반 안보보좌관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중국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룬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지금 쿼드 문제가 대중 견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군사 부분을 가려고 하면 여타 부분에서 충분한 신뢰를 구축하고 협의 체제를 같이 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대중 군사
뭐 견제 봉쇄를 위해서 쿼드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사님 아까 전에 공식 비공식으로 참여 요청한 적이 없다 미국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만일 그런 제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제안 자체가 우리는 예. 아니, 그 검토를 해보면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쿼드에서 얘기하는 게 백신 개발하는 데 같이 참여하자. 우리 얼마든 참여할 수 그렇죠.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 기후변화하는데 우리도 관심이 많은 거고. 그 다음 기술협력 문제도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여한다면 쿼드 플러스를 참여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탐탁지 않을걸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쿼드에서 4개 국가 해서 일본, 호주, 인도는 거기에 들어가고 한국은 빼서 기타 범죄에 속하는 베트남하고 뉴질랜드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끼라고 하면 한국 정부가 그거 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론에서 그건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쿼드라고 하는 걸 사자협의가 아니고 오자협의해서 한국을 들어가고 하면은 그건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자 쿼드를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금 플러스를 넣어갖고 그게 그러고 그러면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좀 기분 상해서 들어가기 힘들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미중 관계 얘기했고 그러면은 이제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일본 방문해서 북한 비핵화 위해 동맹과 계속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3년 전 봄날이 돌아오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 인사들이 방한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연락을 했었는데 응답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지금의 남북 관계 또 북미 대화의 재시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하여간 우리 정부 입장은 북한이 그런 입장을 갖더라도 어떻든 간에 남북 대화도 하고 북미 대화도 해서 2018년 그 남북, 북미, 한미 이 3자 관계의 선순환 구도를 가져오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그런 노력을 할 거예요. 북에서 어떻게 나오든 우리로서는 하여간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안 문제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접근이 다른 방법은 없겠죠. 예. 그런데 북한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베트남에서의 대화 이후로 그 트럼프 정부와의 이런 것들이 실패했다. 그래서 불신이 혹시 쌓이지 않았을까? 만약 불신이 쌓였다면 다시 대화를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안을 내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빅딜을 제시하고 노딜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사실상 북한 주민들 앞에 사실상 체면도 많이 깎였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북의 입장에서는 하여간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그 파워시 리뷰 정책 검토가 나오는 거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응할 겁니다. 네, 조금 돌아가는 걸 지켜보면서. 예. 그럼 내일 한미 2+2 회담이 열릴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 흘러나올까요? 글쎄요, 지금 타결이 된 방위비 분담 문제 SMA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논의도 있을 것이고. 아마 국방장관 같은 건 전자권 전환에 관한 문제 논의도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임기 내 전환이 지금 어려운 국면인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2+2 하는 게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한미 동맹을 돈독히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미 삼국 공조 체제를 다시 복원하자라고 하는 게 아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갖고 있는 어떤 안이 아닐까요? 근데 한미일 삼국 협력 중요성 여러 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한일 관계가 좀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개선이 되겠느냐. 좀 더 나아가서 바이든 정부가 결국은 오바마 때처럼 일본 쪽을 조금 더 두둔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 걱정할 필요 없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소위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일 정상 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 같은 건 건설적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하는 기본 입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미국도 우리 측 충분히 수긍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기본적으로 너무 경직된 입장을 취하지 말고 우리 정부하고 소위 1998년 김대중 오부지 시대처럼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혹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압력을 넣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그건 조심스럽죠. 그러다가 뭐 동맹 잃어버리게요. 쉽지 않은 일이군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예. 그러나 이제 왜냐하면 미국은 한일 간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할 거예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압력이나 압박을 가한다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 없는 외교 정책은 사상 누각과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이제 1년 남았고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레임덕 이야기를 하고 있고 LH 등등으로 인해서 보궐선거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 정부로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좋은 정책 내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국민들 설득하고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에서도 외교 정책을 너무나 정쟁화시켜서 그걸 양극화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우리 외교 안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승적으로 펴야지 그걸 정파적으로 펴면 한국같이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 나라에서는 여야 할 거,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 우리에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여야나 보수 진보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정책을 전개해야 되겠죠. 예.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정책 목표를 내놨는데 그중 하나가 분명한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취임 초에는 이게 푸른 청사진으로 보일 것 같았는데 지금 1년 남겨놓고는 글쎄요. 앞이 잘 안 보이는 시점입니다. 1년 안에 어떻게 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뭐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결하고 싶어 할 텐데. 쉽지는 않겠죠. 그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 평화 구상이라는 게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 무사히 목표거든요. 예. 모든 정권이 설정한 목표를 단시간에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나 예. 그 과정에서는 2018년처럼 참 희망을 주었던 시기도 있고 2019년 이후처럼 좌절을 느낀 시간도 있겠는데 정부로서는 하여간 임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전, 그리고 전쟁의 방지 이런 외교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이사님이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장 자리에 위촉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는 겁니까? 이제 경기도가 이제 그 접경 예.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문제 이런 것도 국제적 협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경기도가 북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같은 걸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의 어떤 지혜를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가 인구 1,000만이 넘는 엄청나게 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인데 국제화 노력이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국제적 위상을 올릴 수 있는가 이런 그 경기도의 전반적인 도정 자문과 관련해서 그 노력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1992년부터 이게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이렇게 5년, 10년 단위로 교체가 됐었는데 그때마다 대북 정책이 180도 전환됐었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대북 정책이 이렇게 확 변한다면은 이게 과연 그 남북 평화나 교류에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100% 동의하죠. 예. 그래서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은 거의 지속성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야 신뢰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예. 그건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결국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입장에서 소위 실사구시 입장에서 누가 우리의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는가를 잘 판단해서 깨있는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그런 가을짓자 외교 정책도 많이 수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